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영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여름에도 잡자, 아시죠? 바디로직 라이트. 통기성이 좋아서 한여름에도 쾌적. 신축성은 여전해서 내 몸에도 최적. 올여름도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아이고 무릎이야. 주사도 맞고 무릎 보호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효과가 없네.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우리 부모님도 무릎펜 사용하시고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 어디서 살 수 있어?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 후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고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어느새 절기가 이파를 지났네요. 네, 이제 여름 문턱을 넘어선 것 같죠? 오늘은 여름 기분이 완연합니다. 예, 갑자기 봄이 오는가 싶더니 벌써 여름이 왔습니다. 네, 봄이야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제대로 끝나고 예. 또 남북 미중 평화협정이 제대로 진척이 돼야 봄다운 봄이 왔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일본이 자꾸 어깃장을 놓는 것 같은데 잘 통과해서 봄다운 봄으로 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냉전 해체, 분단 극복을 원치 않는 세력은 이제 딱 둘만 남은 것 같아요. 이른바 조자 동맹과 일본. 예, 역시 친일의 그 DNA를 벗지 못하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일본의 그 극우 세력들은 자신들의 존재 근거가 이 남북 분단,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적대적 감정, 그리고 북한을 지렛대로 활용한 그 정치적인 활용, 이런 것이었는데, 네. 평화체제가 안착한다면은 이 일본의 극우 세력들도 설 자리를 아마 잃을 것 같죠? 예. 그러니까 끝까지 어떤 식으로든 이 목리를 부리려고 할 겁니다.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 사뭇 기대가 됩니다. 예. 자, 교수님, 오늘은 철도 이야기 들려주신다고요? 네,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차례 철도와 기차 얘기 좀 할까 합니다. 남북 해빙 모두가 무르익으면서 철도 여행, 기차 여행에 대한 그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죠? 주위에서 얘기를 들어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차 타고 북경 갈 수 있느냐, 뭐 기차 타고 하얼빈 갈 수 있느냐, 또 나아가서는 모스크바 거쳐서 파리, 런던 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남북만 연결되면은, 그러니까 경의선과 이 동해 북부선만 연결되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래서 그 기대를 담아서 철도역 여행이 걸어온 길, 이 세계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한국 역사의 철도 여행의 의미들을 몇 권의 책을 통해서 볼까 합니다. 오늘은 독일의 그 자유기구가인 볼프강 슈벨 부시가 쓴 철도 여행의 역사입니다. 부제가 철도는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인데요.
이 저자 이름은 뭐 기억하기가 참 쉽습니다. 예. 볼프강 아마데우스. 네. 볼프강인데 예. 이름이 슈벨 부시예요. 예. 제가 한동안 이 책을 소개하고 그럴 때는 시발 부시 뭐 이렇게 하면 아주 쉽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교수님. 부시가 미국 대통령 할 때 나온 책입니다. 아, 그래요, 또 게다가. 네. 예. 근데 자유기고가가 쓴 책인데 아주 흥미롭습니다. 뭐 철도가 특히 증기 기관을 활용한 철도가 유럽 문명을 완전히 바꿨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죠. 예. 그리고 이 근대 자본주의가 철도와 함께했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처음 철도는 석탄을 실어 나르면서 시작됐는데요. 그게 사람을 실어 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철도가 세계사에 완전히 그 변곡점을 형성해 버렸습니다. 예. 철도는 물론 양면성을 지니고 있죠.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공간의 확장 경험, 그리고 시간의 축소 경험을 안겨줬다면은 동시에 식민지를 착취하고 제국주의가 확장되어 가는데도 이 철도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건 내일이나 모레쯤 다시 또 깊이 있게 보기로 하고요. 이 책에서는 철도가 공간과 시간을 어떻게 바꿔놨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독일의 아주 유명한 시인 하이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시인인데 독일에서 태어났지만은 파리에서 주로 오랜 생활을 했습니다. 이 책에 인용되어 있는 그 하이네의 철도를 바라보는 시점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이네에 따르면은 1843년에 파리에서 루앙과 오를레앙으로 가는 노선이 개통되었을 때 그 철도를 보고서 무시무시한 전율과 결과를 예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일, 그리고 전례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런 무시무시한 느낌을 가졌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 하이네는 철도를 화약과 인쇄술 이래로 인류에게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삶의 색채와 형태를 바꿔놓은 숙명적인 사건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예. 정말 시인의 아주 예리한 통찰력으로 철도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적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류에게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삶의 색채와 형태를 바꿔놓은 숙명적인 사건, 이게 바로 철도의 등장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 철도가 등장하면서 기존의 고유한 공간이 지닌 그 의미가 사라져버리죠. 이걸 뭐라고 언급하냐면은 철도를 통해서 공간은 살해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공간은 살해당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공간들이 다 지워져 버리죠. 그러니까 터널이나 산을 절개하고 뚫리는 길들, 속도가 빨라지기 위해서는 직선을 지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구불구불한 길들을 직선화하면서 기존의 공간들이 살해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데 철도가 생기는 길에는 새로운 도시들이 형성되기도 하잖아요. 예. 대표적인 게 대전 같은 경우입니다. 이 대전은 철도가 놓이면서 신도시로 떠오른 곳이기도 하죠. 예. 그리고 군산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사례고요. 강경이 근처에 중심 교역장이었는데 충남 강경. 네, 맞습니다. 유명한 장터가 있었는데 철도가 강경을 비껴가면서 군산으로 이어지면서 강경이 쇠락하고 군산이 이rak 새로운 근대적 도시로 떠올랐죠. 예. 물론 군산은 일본으로 모든 물류를 옮겨가기 위한 수탈의 도시이기도 했고요. 아무튼 이렇게 새로운 공간 질서를 형성해내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게 철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철도가 하나의 새로운 풍경들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공간을 눈앞에 펼쳐놓기도 합니다. 이걸 파노라마라고 하는데요. 예. 김 PD 뭐 기차 많이 타보셨겠지만은 기차에 앉아서 밖을 쫙 바라보면은 하나의 필름이 돌아간 것처럼 연상할 수가 있겠죠. 예. 그걸 일종의 그 파노라마 풍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책을 보면은 쥐일 클라레띠라는 사람의 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단 몇 시간 내에 그것은 당신에게 프랑스 전체를 보여준다. 당신의 눈앞에 그것은 전체적인 파노라마, 멋진 그림들과 놀라움들을 차례로 재빠르게 펼쳐놓는다. 그것은 당신에게 오로지 풍경의 본질적인 것만을 보여준다. 옛 스승의 양식을 따르는 진정한 예술가처럼 세부적인 것을 요구하는 대신에 삶을 담고 있는 전체를 요구하라. 요컨대 열차는 당신을 색채 화가의 손놀림을 통해 매료시킨 후에 정지하게 되고
당신을 목적지에 내려놓는다. 이렇게 멋지게 기차가 보여주는 풍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속도가 빨라지면서 풍경들이 뭉개지고 지워지기도 하지만 이 철도가 등장했을 때 19세기 중후반에 철도가 많은 사람들을 여행지로 옮겨갈 때는 하나의 그 파노라마처럼 필름처럼 역할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서양의 경우에서 우리하고 뭐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차가 새로운 풍경과 새로운 장소성의 경험을 안겨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뭐 KTX나 SRT를 타다 보니까 지나친 속도감 때문에 300km가 넘는 이 속도감 때문에 잘 그런 경험이 없을 줄 아는데 창밖을 바라보면은 정말 아련한 추억들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예. 저 멀리 풍경들이 다가왔다가 사라지고 하는 그런 그림들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시간 반 만에 수도권에서 익산을 갈 수 있다는 건 상상이나 했던 일입니까, 교수님? 네, 맞습니다. 네, 내일 말씀드리겠지만은 처음에 경인철도가 부설됐을 때 속도가 20km에 30km였대요, 시속. 예. 근데 그걸 바라본 우리 조선의 민중들은 나르는 새보다 빨랐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이야 뭐 10배 이상으로 속도가 높아졌죠. 예. 또 그것도 그렇지만은 서울역이나 수서에서 고속열차를 타면은 부산까지 2시간 반, 뭐 길어야 3시간 걸린다 그러잖아요. 예.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높다 하더라도 이게 거리가 확충되면은 멀어지면은 적어도 1박 2일, 2박 3일 정도 기차를 타면은 또 기차에서 수많은 또 사연들이 생기겠죠. 수많은 인연들도 연결될 거고요. 예. 또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장소나 풍경들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철도 여행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 걸 보여주는 이 책을 쭉 읽다 보면은 또 하나 많이 있는데 백화점이라는 근대적인 쇼핑이 가능해진 것도 철도 때문이고요. 또 신문을 통해서 하나의 민족이 국민국가로 형성되는 것도 사실 철도 때문이고요. 그리고 무력을 이용해서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지배하게 된 것도 사실 철도 때문이기도 합니다. 철도가 가진 양면성을 동시에 봐야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남북으로 반절돼 버린 예. 이 철도가 연결되는 순간 우리의 그 시야가 어느 정도 확장될지, 우리 눈앞에 펼쳐질 풍경이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해서 경의선을 타고 그야말로 이 반둥 거쳐서 이 하얼빈까지, 하얼빈에서 몽골 횡단 철도나 이 중국 횡단 철도로 갈아타고 러시아로 가는 꿈도 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동해선을 타고는 핫산을 거쳐서 블라디보스토크 거쳐서 이 시베리아를 달리는 것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안에서 수많은 이야기와 함께 다른 책들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철도와 독서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또 철도와 이 섹슈얼리티, 이 성욕의 관련성도 상당히 흥미롭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오, 철도하고 성이요? 어떻게 그게 연관될 수 있습니까? 예, 길게 안 할래요. 프로이트라는 사람 있잖아요. 예. 이 정신 분석학으로 잘 알려진 사람이죠. 그 사람이 철도 소리가 갖는 그 의미, 그리고 철도에 타는 순간에 하나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성적인 체험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오. 그리고 이게 끝나지 않을 때 그 공포, 이걸 철도 공포라고 하는데 공포까지 이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흥미로운데 우리 김 PD가 급 관심을 보이니까 그 부분 잠깐 읽어드릴까요? 프로이트가 뭐라고 했는지. 마차 여행 그리고 후에 철도 여행 시 겪게 되는 진동은 나이가 든 아이들에게 아주 황홀한 느낌을 갖게 해주어 적어도 모든 사내 아이들은 생애 한 번쯤은 마부나 차장이 되려는 생각을 품는다. 기차에서 겪게 되는 과정에서 이들 사내 애들은 아주 강렬한 수준의 수수께끼와 같은 흥미를 보이곤 하며 상상 활동기의 나이에는 이 과정을 정선된 성적 상징의 핵심으로 삼고자 한다. 철도 여행과 성욕을 이렇게 결합시키도록 하는 것은 분명히 운동 감각에 주는 쾌락적인 성질일 것이다. 그리고는 아동기에 선호하게 되는 많은 것들, 그 반대로 전복시키고 많은 억압이 출현한다. 오는 이렇게 이어지는 철도와 섹슈얼리티, 이 성욕의 문제를 흥미롭게 분석한 것도 돋보입니다. 그래서 기찻길역 오막살이 아기아기 절도 잔다 이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 철도가 지날 때마다 아이들이 태어나는 순간을 맞이하곤 했다고도 해요. 이 결국 철도가 움직일 때 그 소리,
이것도 새벽에 철도 소리에 기차 소리에 깨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 재미있는 글들이 있습니다. 예. 사실 제가 어렸을 때 꿈이 철도 기관사였고요. 또 바로 경춘선 옆을 지나갔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댁이. 제가 또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의해서 양육됐는데요. 이게 뭐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네요. 네, 우리 김 PD가 어떤 억압에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이 청취자 여러분들도 김 PD처럼 뭐 철도에 관한 또 기차에 관한 뭐 한두 가지 기억들, 추억들은 다 갖고 계실 줄 압니다. 이제 남한으로만 갇혔던 철도 여행에서 대륙으로 향해 나아가는 길고 긴 기차 여행도 상상하면서 이번 주 저와 함께 이 철도 여행, 기차 여행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들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일전에 그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그 이튿날인가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썼는데 북한의 철도 사정을 사진과 함께 소개하면서 우리가 대륙으로 나가려고 한다면은 이 철도끼리 온전해야 할 텐데 지금 북한의 철도 사정을 보면은 이거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인데 이것을 말하자면은 현대화하지 않으면은 뭐 대륙으로 나가는 길은 요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들은 아마도 이렇게 철도를 깔아주면은 북한이 군대를 싣고 남침할 것이다 라고 걱정하는 세력이다 라고 했더니 우리 애청자분들이 또 패친들이 바로 댓글을 달더라고요. 아니 육로가 아니라 철로로 내려오면은 공격하기가 그렇게 좋은데 일종의 어떤 매복작전 같은 그런 반격이 가능한데 미쳤다고 철도 타고 남침하러 내려오겠느냐라고 반박하시더라고요.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긴 해도 남북철도가 연결되고 그게 대륙까지 이어지면은 제일 먼저 기차에 오를 사람들일걸요. 예. 무임승차자들 있죠. 예. 이런 평화 체제가 구축되는 것을 끝까지 물고 늘어진 자들이 아마 북한 여행이 가능해지고 이 대륙 철도가 가능해지고 하면은 제일 먼저 그쪽 갈 겁니다. 또 북한의 땅 매매가 가능하면 제일 먼저 찾아가서 욕망을 노출할 그런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악마구리처럼 이게 몰려들 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저자들의 방해를 꿋꿋하게 뚫고 돌파해서 저는 이 남북한 철길이 대륙으로까지 열리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철도 얘기 이번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 이 시간 또 기대하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 친구미 있잖아요. 아니 다들 술자리만 있으면 오라고 난리잖아. 술친금 들고 가야지. 술친금을 그렇게 퍼주니까 부르지. 술친금이 있어야 술자리가 오래 간단 말이야. 내 친구들이 전부 다 술친금 인정했어. 오빠도 한 잔 콜? 그렇다면 가지야. 네이버에 술친금을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도보다리 정상회담 시간에 새싹당 콩차를 한 잔씩 드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평양냉면 후식으로 새싹당 콩차를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대한민국 평화를 응원합니다. 개가 짖어도 열차는 달리듯 살아생전 열차 타고 유럽여행 한번 다녀오고 싶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절 올 때까지 건강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함께 합시다. 시원하게 드시면 더욱 좋은 내 몸의 적폐청산 새싹당 콩차. 전창걸몰닷컴 전화문의 070-8635-1288.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 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철도와 기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박촌홍이 쓴 매혹의 질주 근대의 횡단 함께하겠습니다. 아, 증기 기관차가 막 달리는 그런 사진이 표지죠? 네, 그 표지가 선명한 책입니다. 철도로 돌아본 근대 풍경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는데요. 예. 한국 철도에 대한 좋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책이 단연 압도적으로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철덕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책은 한국 근대 철도사와 함께 풍속사, 그리고 사상사, 그리고 저항사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예. 박촌홍 선생은 역사학을 전공하고 자유기구가, 자유저술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좋은 책들을 참 많이 썼습니다. 예. 이건 기차를 하나의 테마로 해서 한국 근현대사의 풍경을 밀도 있게 그리고 있는 책입니다. 예. 이 책을 넘기면은 처음 철도가 부설되었을 때 광경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 신문 기사를 보니까 9월 18일은 철도의 날을 6월 28일로 바꾼다고 하더군요. 예. 기념일들도 이제 우리의 정통성에 맞게 다시 하나씩 바꿔나가는 것 같은데 9월 18일은 1899년 경인철도가 처음 달리기 시작한 날입니다. 예. 그날을 9월 18일을 철도의 날로 정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경인철도 부설권을 일본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 의해 철도가 부설된 그 날을 철도의 날로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해서 1894년 대한제국 철도국이 창설된 날 2월 28일을 철도의 날로 바꾼다고 합니다. 예. 뭐 적절한 조치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1899년 9월 18일 처음으로 철마가 날카로운 일성을 토해냅니다. 이때 철마라고 했죠. 기차를. 새로 된 말이라는 뜻이죠. 노량진과 제무포 사이 약 33km 정도를 달리는 기차였는데요. 이 소식을 전하는 독립신문 기자의 그 기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예. 경인철도 회사에서 어저께 개업 예식을 거행하는데 인천에서 화륜거가 떠나 삼계 건너 영등포로 와서 경성의 내외국 빈객들 수레에 영접해 앉히고 오전 9시에 떠나 인천으로 향하는데 화륜거 구르는 소리는 우레 같아 천지가 진동하고 기관차의 굴뚝 연기는 반공에 솟아 오르더라. 수레 속에 앉아 영창으로 내다보니 산천초목이 모두 활동하여 달리는 것 같고 나는 새도 미처 따르지 못하더라. 대한 리수로 80리 되는 인천을 순식간에 당도하였는데 그곳 정거장에 배포한 범절은 형형색색 황홀찬란하여 진실로 대한 사람의 눈을 놀래더라. 네, 이런 독립신문 기사였습니다. 예. 이 기사를 보면은 기차를 화륜거라고 했는데요. 화륜거 구르는 소리가 우레 같다고 합니다. 그 화자는 불화자가 되겠죠? 불로 굴리는 바퀴라는 뜻이죠. 예, 예. 예, 이 수레, 그러니까 객차 속에 앉아서 창문으로 바라보니까 산천초목이 활동 사진과 같이 펼쳐지고요. 속도가 하도 빨라서 나는 새도 미처 따르지 못하더라고 전합니다. 이때 시속이 20 내지 30km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인천까지 약 1시간 내지 1시간 반이 걸렸다고 하는데 뭐 지금으로 보면은 속도랄 것도 없죠. 그런데 그 당시의 감각으로 보자면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속도였던 것 같습니다. 예. 마차의 속도가 보통 시속 한 18km, 17km였다고 해요. 거기 그거보다 훨씬 빠르니까 더군다나 그런 엄청난 쇳덩어리가 달리니까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예. 이런 속도의 감각이 조선인들의 생활을 완전히 바꿔놨고요. 철도는 또 문명의 하나의 상징으로서 조선 사람들의 머릿속에 하나씩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이후 약 18년쯤 지나서 1917년에 무정이라는 소설이 발표되는데요. 이 무정이라는 소설에서는 기차 소리를 그 현대 문명의 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 무정에 나오는 구절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차가 남대문에 닿았다. 아직 다 어둡지는 아니하였으나 사방에 반짝반짝 전기등이 켜졌다.
전차 소리, 인력거 소리, 이 모든 소리를 합한 도해의 소리와 넓은 플랫폼에 울리는 남학신 소리가 합하여 지금까지 고요한 자연 속에 있던 사람의 귀에는 퍽 소요하게 들린다. 도해의 소리. 그러나 그것이 문명의 소리다. 그 소리가 요란할수록 그 나라는 잘 된다. 수레바퀴 소리, 증기와 전기기관 소리, 쇠마차 소리. 이러한 모든 소리가 합하여서 비로소 찬란한 문명을 낳는다. 네, 이렇게 증기와 전기기관 소리, 수레바퀴 소리가 문명의 소리다라고 최초의 근대 소설이라고 하는 무정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광수의 무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이제 자연의 시간, 자연의 리듬을 기계의 시간, 기계의 리듬이 대신하게 되죠. 예. 농경 사회의 자연의 속도에서 벗어나서 이제 기계의 속도에 우리의 신체를 맞추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속도가 지배하는 세계, 속도를 숭배하는 세계로 접어들기 시작하는 셈이죠. 예. 그런데 이렇게 문명의 상징인 철도가 등장했다고 해서 신세계가 바로 펼쳐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이 주로 철도 부속권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 철도의 공사에 동원된 조선인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곳곳에서 저항운동이 펼쳐졌고요. 그리고 이 철도를 놓는 과정에서 많은 땅들을 강제로 이렇게 수용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만히 지켜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사 지을 만한 곳들을 다 직선화하는 철도의 부지로 빼앗겨버리니까 농민들 저항이 만만치 않았던 거죠. 더군다나 이 당시 철도 사고가 워낙 많아서 속도 감각이 없다 보니까 사고가 유독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철도를 파괴하고 또는 철도의 연선에서 진행을 방해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1906년 활빈당이라는 농민 조직이 활동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조직은 반침략, 반봉건 투쟁을 전개하면서 철도를 통한 이권 침탈의 폐해를 인식하고 여기에 대대적으로 저항을 했다고 합니다. 그 구절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안에 철도 부설권을 타국에 허용했었다고 들었다. 4천여 년이나 대대로 전래되어 온 우리나라 땅에서 타국에 부설권을 허용한다면 만약 강한 각국이 우리나라 땅을 요청할 때 그것을 양해하게 되는 것이다. 도로는 인체에서 혈맥과 같은 것으로 혈맥이 없을 때는 살 욕심도 낼 수 없는 것이다. 국내의 철도 부설 용지는 수만 호 백성의 살 길이자 수확을 보장하는 수만 마지개의 손실을 초래하게 되므로 국가의 위험과 피해는 이보다 큰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 부설을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목소리도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이런 목소리가 컸던 것 같습니다. 철도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은 처음 경인철도, 경부철도가 부설될 때는 이런 그 민중적 저항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에 야당이 반대했는데 박정희의 뚝심으로 밀어붙였다. 이런 이야기가 정설처럼 돌고 있는데 실상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었고 결국 김대중, 김영삼 이런 야당 지도자들을 모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마타도어다. 이런 얘기들도 사실 많이 들었었는데 혹시 그 당시에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결국 일제가 검은 발톱을 감추기 위해서 이런 신문물 들어오는 거를 반대하는 나쁜 놈들이 있다. 이걸 위해서 만들어낸 마타도어는 아닌지. 제가 보기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신문물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았고요. 더군다나 그게 일본 제국주의와 자본을 앞세우고 들어온 것이어서 저항이 드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말씀하셨는데 그럼 박정희의 뭐 의지나 영도력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종종 있는데요. 그건 정말 그 건설 노동자들, 토목 노동자들의 희생 위에 건설된 것이죠. 그 점을 놓치면은 우리가 경부고속도로의 의미를 제대로 잊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일제는 철도를 부설하면서 너무나 많은 땅을 요구했어요. 터무니없이 넓은 정거장 부지를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남대문만 해도 11만 평, 영등포 6만 평, 부산의 초량 16만 평 등 어마어마한 철도 부지 또는 이 역사 부지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도 연선을 따라 사는 주민들의 조직적 저항이 뭐 거셌던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철도를 지키기 위해서 일본 병사들이
주둔했겠죠. 일본 경찰과 군인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맞대결하는 또 의병들도 생겨나고 그랬다고 합니다. 예. 또 이 기차나 철도 관련해서 흥미로운 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명과 속도의 강박증이 우리의 신체에 새겨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계의 시간에 우리의 신체를 맞추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차는 이질적이고 고유한 시간들을 획일적인 하나의 통일체로 묶어버립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기차는 누구도 어길 수가 없다 그러죠. 알렌이라는 사람이 말한 걸 보면은 열차는 기족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늦은 사람은 기다리지 않는다. 양반의 하인이 요청을 해도 늑장을 부리지 않는다라고 했던 것처럼 예. 기차의 리듬에 모든 우리 삶의 리듬을 맞춰야 했던 겁니다. 예. 이게 하나 일종의 강박증이 돼서 우리 삶 전체가 기차 시간 또는 시간표에 맞춰지게 되는 거죠. 아, 그 알렌이란 사람은 미국 공사고 그 선교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사람이 조선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을 남기는데요. 예. 그 기록에서 예. 했던 일입니다. 제중원을 설립하기도 했고 이 양반이 이제 입국했을 때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때를 한국 개신교의 기원이라고 또 이렇게 한국의 보수 교회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근데 이 알렌과 관련해서 또 다른 기회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짧게 언급하자면 예. 선교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의료 선교와 교육 선교잖아요. 예. 알렌이 주로 의료 선교를 담당했던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예. 앞에서 제중원을 설립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족들 좀 민비를 치료하고 그 공을 인정받아서 병원도 설립하고 그러면서 기독교 선교도 특권적으로 허용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오늘의 이야기 소재인 경인철도 부설권을 그 사업자에게 미국인 사업자에게 넘긴 인물이 또 알렌입니다. 네, 맞습니다. 또 그러다 아직도 일본으로 다시 넘겼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철도가 등장하면서 시간 엄수가 하나의 진앙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고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겠지만 아사다 지로라는 사람의 단편 소설 철도원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예.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여기 보면은 정확한 기차의 도착과 출발을 알리기 위해서 딸 아이의 죽음마저도 아랑곳하지 않죠. 그런 그 철도원의 삶이 등장합니다. 이처럼 철도가 등장하면서 정확한 시간이 강박적으로 우리 신체에 육박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 호흡마저도 우리의 일상생활마저도 철도 시간표에 맞추는 그런 상황이 도래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시겠지만은 오래전에 통학열차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우리 김PD도 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그 통학 버스를 tas을 뿐입니다. 도시에서 다니느라고. 예. 저도 통학열차는 못 타고 이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갈 때 익산에서 남원 가는 기차를 타고 했었는데 기차에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죠. 여기에 온갖 낭만적인 꿈도 있고요, 사랑도 있고요, 이 싸움도 있었고요. 또 우리가 기억하겠지만은 광주 학생운동의 출발이 바로 이 열차에서 시작됐죠. 예, 맞습니다. 통학열차가 일제시대 때 항일투쟁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29년 10월 30일 나주에서 광주로 향하는 통학열차 안에서 광주중앙에 다니던 일본 학생들이 같은 구간의 조선 여학생을 자꾸만 괴롭히니까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고요. 이게 급기야 광주 학생운동으로 번졌던 거죠. 이 낭만 실은 통학열차는 식민지 시대부터 오래 전까지 지금이야 뭐 이 통학열차가 없는 것 같은데 물론 기차타고 다니는 사람은 있겠지만 그런 낭만성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요즘 뭐 낭만이랄 것도 없죠. 다들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이어폰 끼고 있으니 어디 낭만이 싹 들 틈이나 있겠습니까만은 기차 읽다 보면은 그 통학열차 관련된 이야기도 쏠쏠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의 끝부분에 철의 실크로드를 향하여 라는 글이 실려 있습니다. 이 책이 2003년에 나왔는데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팔리는 스테디셀러입니다만은 당시에 그 6.15 남북 정상회담으로 남북 철도 연결 공사가 진행되잖아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감회를 얘기합니다. 잠깐 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역사의 신은 민족의 비혼을 끝내 외면할 만큼 잔인하지는 못했던 모양이다. 반세기를 훌쩍 넘은 21세기 벽두에
영원히 잠들어 버렸을 것 같았던 철마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낭보가 날아들었다. 2000년 6월 15일 남북 정상회담으로 남북이 국토의 끊긴 허리를 잇자는 데 합의했다. 그해 9월 18일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연결 공사 기공식이 열렸다. 동토의 땅 비무장지대에 울리는 삽과 망치 소리는 분단의 슬픔을 묻어버릴 만큼 우렁찼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그야말로 이 말도 안 되는 폐악 정권에 의해서 이게 다 중단되고 말았는데 이게 다시 또 우렁찬 삽과 망치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걸 방해한 세력들이 없지 않은 것 같은데 방해 세력들의 저항을 뚫고 정말 의연하게 경의선뿐만 아니고 동해 북부선까지 많은 철도들이 연결돼서 우리가 대륙으로 한껏 날개를 펼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대한민국이 최고 철도 선진국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 지금 뭐 사실은 섬이 돼버려가지고 섬 속에서만 세계 최고인 거 아니겠습니까? 속히 대륙으로 뻗어나가서 우리 철도에 선진화된 기술이 더욱 돋보이고 또 아울러 남북 통일의 아이콘으로서 확실하게 그 상징성을 굳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네, 맞습니다. 아울러서 우리들의 상상력의 대지가 정말 광대하 열릴 텐데요. 네. 그 상황을 그리면서 마지막 문장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경의선 복원사업은 분단의 상처를 봉합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것은 한반도 전체가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이어짐으로써 철의 실크로드의 중심축으로 거듭나는 시발점이 된다. 신의주에 이른 경의선은 중국 국경도시 단둥을 거쳐 중국 횡단철도와 몽골 횡단철도로 나뉜다. 중국 횡단철도는 중국의 단둥, 북경, 정주를 경유해 카자흐스탄의 알바타와 드르주바를 거쳐 모스크바로 이어진다. 다시 모스크바에서 베를린을 지나 파리로 갈 수 있다. 몽골 횡단철도는 단둥에서 북경, 울란바토르, 알라누데를 거쳐 시베리아 철도와 만난다. 일반적으로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에 이르는 장장 9,297km의 길을 말한다. 그것은 경부선의 20배가 넘고 지구 둘레의 4분의 1에 가까운 거리다. 거쳐가는 중요한 역만 59개에 이르며 7개의 시간대를 통과한 그야말로 인간의 경이적인 기념비다. 시베리아 횡단 절차에서 우리는 침엽수의 장관과 바이칼 호수의 신년, 그리고 도스토옙스키가 죽음의 집의 기록에서 불멸의 장수로 기록한 유형지 옴스크를 만날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날을 직접 우리 몸으로 경험하길 바라면서 오늘 박천홍의 매혹의 질주 근대횡단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철만은 달린다. 철만은 달린다. 이 말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아마 철도청 쪽에서 나온 게 아닐까요? 아, 정확한 표현은 철만은 달리고 싶다. 네, 분단 이후에 철도가 끊긴 상황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철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 녹음 준비하면서 기사를 보니까 오늘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동경에서. 예. 중국의 리커창 총리와 우리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서울 신의주 중국을 잇는 대륙철도 연결에 대해서 의사를 타진했다고 하네요. 중국까지 함께 하면은 실현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도를 보니까 한반도 종단철도, 부산에서 저 신의주까지 가고, 네. 여기서 베이징 거쳐서 몽골 횡단철도를 타고 울란우데로 가서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타고 모스크바, 베를린, 파리, 런던으로 이어진 라인이 쭉 보이네요. 예. 그리고 하나는 베이징에서 정저우로 내려와서 중국 횡단열차 타고 카자흐스탄 거쳐서 예카제린부르크에서 시베리아 횡단철도하고 또 만납니다. 아하, 그게 바로 티벳 가는 고속열차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상상만 해도 꿈만 같습니다. 예. 네, 이 관련된 기사를 보니까 어떤 신문 같지도 않은 신문의 컬럼니스트는 꿈 깨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쥐가 뭔데? 맞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김 PD가 대신해 줬어요. 네. 꿈꿀 능력이 없으면은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죠. 네. 우리의 꿈이 함께 모이면은 현실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직접 기차를 모는 철도기관사 박흥수 선생이 쓴 달리는 기차에서 본 세계,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예, 예전에 그 철도 민영화 논란이 났을 때 제가 이분하고 인터뷰 많이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예. 이 책 소개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예. 너무너무 흥미진진합니다. 철도 기관사로서 경험이 녹아있는 것도 그렇지만 예. 이 역사를 보는 눈이나 철도가 몰고 온 변화들을 통찰하는 이 힘 같은 건 전문가 못지않게 깊이도 있고요. 생생합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기관사와 떠나는 철도 세계사 여행이라고 이 부제가 달려있는데요. 기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철도가 바꾼 세계의 모습, 그리고 철도와 제국주의까지 촘촘하게 적혀 있습니다. 맨 앞에 이 책을 쓴 저자의 프로필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예. 나는 철도 기관사다. 20년 전 철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때부터 운전직을 지원했다. 철도 공무원직에도 여러 분야가 있었지만 거대한 철마의 맨 앞에 앉아 너른 사냐를 달리고 싶었다. 그러나 철도 기관사라는 직업은 불규칙한 생활을 숙명적으로 감수해야만 한다. 한밤중에도 새벽에도 대낮에도 출퇴근을 한다. 남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시간인 대낮에 퇴근할 때면 이곳저곳을 정처 없이 걸으며 상상하는 것을 즐긴다. 그리고 종종 한적한 시립도서관의 한 구석자리를 차지하고는 두서없이 책을 읽는다. 그럴 때면 이상하게도 철도 관련된 책을 제일 먼저 집어든다. 때로는 철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책에서조차도 철도와의 연관성을 찾아내는데 일종의 병이라 할 수 있지만 덕후를 알리바이 삼고 있다. 네, 이렇게 자신을 직접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이 소개곡 과장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보통의 여느 아마추어를 능가하는 정말 깊이 있는 책입니다. 재밌어요. 우리 김 PD도 꼭 읽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런 책을 쓰게 되는 계기는 어린 시절에 철도나 기차역을 가까이에서 놀이터 삼아 본 사람들의 경험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 박흥수 선생은 영등포역 근처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영등포역 근처를 이렇게 묘사하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영등포역은 정말 멋진 역이었다. 백화점이 들어선 지금의 조악하고 볼품없는 민자 역사하고는 차원이 다른 기품 있는 역이었다. 멀리서 보면 시립미술관이나 음악당처럼 웅장하게 서 있었다. 당시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마징가 제트나 로봇 태권부의 기지라고 해도 괜찮았을 만큼 거대한 직사각형 기둥들이 떠받치고 있던 역사는 드넓은 광장을 품은 채 영등포 로터리 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역 안에는 높은 천장이 있었고 유리창에 구멍을 뚫은 몇 표창구 좌우로 타는 곳과 나오는 곳이 있었다. 만약 영등포역이 보존되어 있었다면 파리의 오르세 같은 훌륭한 미술 전시관도 될 수 있었으리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네, 어릴 때 놀던 마징가 제트와 로버트 태권부의 기지였던 이곳에서 상상력의 날개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듣고 제가 인터넷에서 1968년 영등포역 역사 전경을 봤는데 말씀하신 그대로네요. 이 역을 왜 다 부셨는지, 또 광장도 아주 탐이 납니다. 넓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광장까지 다 잠식해서 민자 역사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답답해서 못 견딜 지경이죠. 가면은 어떤 그 장소성이나 역사성도 없습니다. 저자가 얘기한 것처럼 어릴 때 추억 같은 것들 다 앗아가 버렸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넓은 그 역 광장에서는 대규모 민주화 시위도 있었고요. 또 그걸 지켜보던 또 저자의 어린 눈망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듯이 영등포 역사가 보존돼 있었다면, 그리고 광장이 그대로 있었다면 정말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에 뒤지지 않는 멋진 건축의 명작으로 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 파리에 보면은 옛 철도 역사가 미술관으로 바뀐 경우가 있었는데 바로 그게 오르세 미술관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저는 오르세 미술관을 가봤습니다. 이 책에 그 사진이 있는데요. 거기에 정말 걸작들이 정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역사가 그때 유리천장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 19세기, 20세기를 통과해온 오르세 역의 향기도 간직한 채 그 수많은 미술 작품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소 중에 명소죠. 그리고 영등포역은 저에게도 익숙해요.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인가 처음 완행열차를 16시간을 타고 내린 곳이 영등포역이었습니다. 그 새벽에 그 불빛이 왜 이렇게 선득했었는지 지금도 선하네요. 그리고 광장은 왜 이렇게 넓어 보였는지, 그리고 그 마중 나온 누나의 표정은 왜 이렇게 파리해 보였는지 그게 선하게 떠오릅니다. 이런 경험들이 이런 책을 쓰게 하는 어떤 핵심적인 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등포 역사, 또 신촌 역사가 남아 있었더라면은 그 오르세역처럼 멋진 미술관으로 거듭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돼서 조금 이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오르세역을 보면 서울 경의선의 신촌역이 떠오른다. 민자 역사 건설이 추진될 때 서울 한복판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근대 문화유산인 신촌역을 보존하자는 운동이 일어났다. 거대한 상업 건물이 들어서더라도 신촌역만큼 철거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바람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상업적 고려가 문화유산 보호보다 중요했다. 신촌역은 철거되고 민자 역사 한 기퉁이에 영화 촬영장의 미니어처처럼 조악한 모습으로 재현되었다. 그런데도 제법 멀리 떨어져 있는 신촌역으로 진입하는 도로에서부터 곳곳에 사라진 근대 문화유산 신촌역을 알리는 표지판이 있다. 만약 오르세역이 한국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네,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이런 근대 문화유산들, 오래된 문화유산도 중요하지만은 근대 문화유산들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단순 보존만 아니고 어떻게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운영할 것인지도 깊이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장소를 지워버리면은 우리의 추억도 사라질 뿐만 아니고 우리의 역사적인 삶들도 다 지워져 버리죠. 이 책 곳곳에서 이런 장면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책을 읽으면서 흥미진진하게 본 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철도 여행이 대중화하면서 독서 문화가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긴 여행에서 반드시 책을 챙겨야 되잖아요. 책을 챙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줄 압니다만은, 아마 여행 동선이 짧아서 그랬을 줄 압니다. 만약에 우리의 꿈이 현실화해서 기차여행을 하게 된다면은 또 다른 독서 문화가 도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19세기의 철도 여행의 보편화와 함께 독서 문화가 어떻게 확산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9세기의 철도역에서 판매되는 대여된 책들은 소설류의 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고전문학, 지리학, 고고학,
농경 문화와 산업, 과학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책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 이유는 주로 책을 빌리는 여행자들이 2등 객실 이상을 이용하는 부르주아들이나 지식인들이었기 때문이다. 하층민들이 주로 이용한 3, 4등 객실은 끊이지 않은 대화와 웃음으로 책 읽을 틈이 없었다. 근대는 교양의 시대였다. 인류가 이루어낸 지적인 성과들을 집대성한 백과사전들이 앞다투어 만들어지고 여러 분야의 전문 서적들이 선을 보였다. 독서는 이제까지 살아온 인류의 모습, 그리고 기계 문명이 만들고 있는 현실 세계에 대한 교양으로 가득 찬 보물창고로서 인텔리겐치아들이 미래를 주시하는 시공간이었다. 인텔리겐치아가 뭔가요, 교수님? 네, 지식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직업이 없는 지식인. 이게 룸펜 프롤레타리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새롭게 등장한 계급에 의해 획득된 교양이 뒤를 이어 거대하게 탄생되는 계급, 프롤레타리아트에게 전이되면서 19세기는 혁명과 전쟁의 출입문을 열게 됩니다. 힘차게 달리는 열차를 타고. 그러니까 철도가 낳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철도 여행이 낳은 독서와 교양, 이게 여행객들에게 많이 전파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또 다른 문화 컨텐츠가 이 철도 여행을 통해서 부활할지도 모르겠네요. 뿐만 아니라 이 철도의 등장은 많은 화가들에게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책 보면은 이런 지점들이 참 미덕인 것 같은데, 회화에서 일테면 고흐의 마차와 기차에 있는 풍경이나 터너의 비증기 속도, 론의 생 라자르역 이런 작품들, 그리고 오늘의 도미의 3등 열차 같은 기차와 관련된, 철도와 관련된 그림들 또 소개하고 있는데 이 저자의 관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전쟁과 철도 문제, 제국주의 철도 문제도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기술되어 있고요. 미국 대륙에서 철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떻게 인디언을 몰아냈는지, 이 철도와 자본이 어떻게 결합했는지 등등도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한국사와 또 관련된 부분인데, 한국에서 미국 횡단 열차를 처음으로 탄 사람은 육일준이었다고 하고요. 이 책에 소개하고 있는 정말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1936년 6월에 베를린에서 올림픽이 열리잖아요. 유명한 그 송기정과 남승용이 마라톤에 출전했었죠. 송기정과 남승용은 어떻게 베를린까지 갔을까요? 궁금하죠? 비행기가 있긴 했지만 비행기 타고 갔을 리는 없고 역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갔습니다. 보름이 넘는 기간 동안. 거기에 송기정 선생이 나의 조국 나의 마라톤이라는 책에 이렇게 썼다고 하네요. 인용된 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탄 열차는 여객용 기차가 아니라 군 장비 수송용 화물 열차 같은 것이었다. 정규 여객 열차표는 일주일에 2번밖에 없었고 우리가 떠날 땐 그 시간이 맞지 않았다. 열차는 때 없이 멈춰 섰다가 예고도 없이 제멋대로 달렸다. 어떤 날은 종일 보리밭 사이를 달리다가 또 어떤 날은 호수를 끼고 한없이 달리기도 했다. 네, 이 부분은 아마 이르쿠츠크 지역 바이칼호 순환 노선인 것 같다고 이 저자는 추정하는데요. 이렇게 시베리아를 횡단해서 보름 넘는 기간 동안 지친 몸으로 베를린에 도착해서 우리 마라톤에 참가했었습니다. 아이고, 그렇다면은 첫 월드컵 출전 1954년 상황은 훨씬 나았네요. 그때 이제 스위스 월드컵이었는데 기차와 미 군용기를 타고 60시간 넘게 여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네, 맞아요. 미 군용기 타고 갔다 그러죠. 이것도 철도와 연결돼 있어서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다른 부분들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한국전쟁 제1호 피난민은 이승만, 이런 짤막한 글이 있습니다. 이승만이 도망치는 광경, 그 경성역, 서울역이죠.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대전으로 도망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맥 있는 내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잠깐 볼까요? 여기 배경 설명을 짧게 말씀드리면 한국전쟁이 발발한 다음 날 새벽에 서울을 사수할 것인지 아니면 서울을 버리고 뭐 피난을 갈 것인지 격론이 벌어집니다. 새벽까지 격론이 벌어지는데 이승만은 회의장을 박차고 나와서 26일 새벽 3시에 몰래 서울역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경무대에서 서울역으로 가려면 태평로의 국회 앞을 통과했을 텐데 불을 환히 밝힌 국회를 보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국회에 알리지 않고 미 대사에게도 비밀에 붙인 채 이승만은 새벽 3시 반이 못 돼 서울역에 도착했다. 대통령 부부와 비서관 황규면, 경호 책임자 김장홍, 총경이 일행의 전부였다. 새벽 4시 긴급 준비된 특별열차가 서울역을 떠났다. 급조된 열차라 대통령이 타고 가는 열차임에도 차창은 깨져 있었고 좌석의 스프링이 튀어나왔으며 먼지가 두껍게 앉는 3등 객차였다. 정신없이 달린 특별열차는 오후 12시 30분 대구역에 도착하자마자 열차를 되돌려 다시 대전으로 북상했다. 너무 멀리 온 것 같다는 지적에 이승만도 뻘쭘했던 것이다. 정말 한나라의 대통령 좀 쪽팔리지도 않나요? 예. 참 이건 이완배 기자식으로 아마 걸쭉한 욕이라도 한바탕 내뱉어야 되는데 이런 자가 대통령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강 인도기를 폭파해버렸잖아요. 예. 피난민들을 수도에 가둬놓고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예. 이처럼 철도를 읽다 보면은 이런 역사의 구석구석, 이 세계사의 구석구석에 얽힌 이야기들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 끝으로 우리 박흥수 선생이 얘기하는 그 소망,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저자가 철도기관사라고 했죠. 예. 근데 이분이 영동역에서 부산행 열차가 출발하는 그 산등서기를 타고 가다가 오르막에 이르러서 통과하는 곳이 있다 합니다. 그것이 바로 노근리 그 학살 사건이 있었던 쌍굴이라고 해요. 이곳을 지날 때마다 여러 가지 감회에 젖는 모양입니다. 요 구절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굴을 지날 때쯤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노근리 포도 집화장이라고 쓴 파란색 지붕의 창고가 보인다. 차창 밖으로는 평화로운 농촌의 풍경도 보인다. 하지만 열차가 통과하는 철길 아래 쌍둥이 터널은 1950년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수많은 피난민이 미군의 무차별 사격으로 생명을 잃은 상처를 안고 있는 곳 노구입니다. 1999년 공개된 미국 기밀 문서들과 학살에 가담한 병사들의 참회 증언이 사건에 끈질기게 달라붙은 기자들에 의해 AP통신에 보도되면서 오랫동안 봉인되었던 진실이 드러났다. 이걸 영화한 게 작은 연못이죠. 그렇습니다. 작은 연못 보시면은 아마 노근리 사건의 전모를 어느 정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나는 종종 이 노근리 굴다리 위로 열차를 몰고 지나간다. 초록이 무성한 여름에 잠깐 운전실의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산등성이 사이를 뚫고 지나는 맛은 일품이다. 그때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엄마의 손을 쥐고 공포에 떨다가 죽어간 아이들을 생각한다. 비단 노근리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역에서 이유도 모르고 죽어갔던 생명들을 생각한다. 그리고 앳된 얼굴로 헤어졌을 이산가족들이 노구의 몸을 이끌고 서로의 주름을 어루만지며 부둥켜 안는 모습을 보면 먹먹한 가슴을 가라앉힐 수 없다. 분단과 전쟁이 이 땅의 평범한 민초들 가슴에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남과 북에서 전쟁 불사를 외치는 사람들이 힘을 잃고 평화와 소통을 바라보는 보통 사람들의 염원이 실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날이 오면 서울과 평양을 오가는 열차 안에서 이산 가족들이 삶은 달걀을 까먹으며 서로의 눈물 닦아주리라. 기관사는 남과 북의 아이들이 탄 열차 맨 앞 기관차에서 신나게 기적을 울릴 것이다. 네, 멋지죠? 어느 문학 작품보다 가슴을 시큰하게 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자신의 직접적인 기관사로서의 경험과 독서를 통한 다양한 경험들이 시시고 날술이 돼서 이런 훌륭한 저술을 낳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 PD가 말려도 마지막 한 문장은 꼭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별 말씀도 하십니다. 이건 그 말도 안 되는 말짓거리는 지읒일보의 컬럼니스트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철도는 인류의 노스텔지어이다. 그것도 쓰라린 추억으로 축적된 시공간이었으며 끔찍한 트라우마를 남긴 거인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철도는 의지 없는 존재이자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이 거인의 어깨를 타고 여행을 계속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모든 드라마가 그렇듯이 이제 철도의 이막은 새로운 반전을 준비해야 한다. 식민지 침탈과 전쟁의 도구였던 철도가 소통과 연대의 도구로 변신하는 것이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적대적 갈등을 불식시키고 더 가난한 나라와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르는 착한 거인이 되는 것이다. 그 출발점이 서울과 평양,
신의 줄을 잇는 노선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나의 간절한 바람이다. 서울역에서 런던행과 파리행 열차표를 끊으며 미소 지을 수 있었으면 더할 나이가 없겠다. 네, 이렇게 이 책의 대장정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면서 유라시아 장거리 철도 노선을 소개했는데요. 이 책이 꿈꾸는 것도 이런 철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식민지 시대 19세기, 20세기는 철도가 식민지 침탈과 전쟁의 도구의 역할을 많이 했다면은 이제 소통과 연대의 도구로 착한 거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이 여실합니다. 네,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철도 여행을 했습니다. 골프강 시벨부시의 철도 여행의 역사, 그리고 박천홍의 매혹의 질주 근대 횡단, 그리고 오늘 박흥수의 달리는 기차에서 본 세계까지 봤습니다. 이 말고도 철도에 관한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철도에 새겨진 많은 역사적 기억들, 사연들을 읽어보시면서 앞으로의 철도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나는 어떤 철도를 탈지, 철도에서 어떤 상상을 할지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북한을 지나가는 열차가 개통이 되면은 우리 김용민 브리핑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한 량을 빌려서 여행을 했으면 좋겠네요. 교수님 모시고. 한량 가지고 될까요? 두량, 세량 빌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그런 날이 오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회방 놓는 자들, 정말 우리는 이 매의 눈으로 감시하고 응징해야 할 줄 압니다. 그게 이제 이런 깊은 관심이겠죠.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궁 장사랑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더 줄게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부모님, 부부, 아이, 친구, 연인 등 감사한 분들에게 다양한 선물을 그냥 막 더더더 드립니다. 행복한 5월, 내 몸 사랑은 장사랑으로 챙기시고 가족 사랑은 더 줄게 이벤트로 공짜로 챙겨주세요. 가정의 달 더 줄게 이벤트 5월 18일까지 장사랑닷컴에서 확인하세요.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 오빠 머리숱이 엄청 풍성해졌는데? 그래? 혹시 퍼프 면적이 커서 빠르고 파워풀하게 머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던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을 써서 그런가? 뭐라고? 아니, 압도적 코팅 원료로 두피를 보호하면서도 머릿속을 꼼꼼하게 채워주고 남자의 자신감도 같이 채워준다는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을 썼거든. 응? 헤이브로? 남자의 자신감 1분 안에 채우자.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 포털에서 헤이브로를 검색하세요. 헤이브로. 지방선거 후보자님, 잘 들으세요. 선거는 뿌리오와 함께, 선거 문자 1위는 뿌리오. 선거는 뿌리오와 함께, 선거 당선 1위는 뿌리오. 12년 연속 1위 노하우로 개인정보 보안은 물론 번거로운 행정처리도 한 번에. 당선자가 추천하는 1위 문자 뿌리오. 1위 당선 1위 문자 뿌리오. 차장님, 아직도 받은 명함 일일이 휴대폰에 저장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찍기만 하면 바로 입력해주는 리멤버가 있잖아요. 부장님, 아직도 명함첩 쓰세요? 리멤버에서는 이름이나 회사만 검색하면 바로 명함을 찾을 수 있다고요. 대한민국 대기업 임원 2명 중 1명이 사용하는 국민명함 앱 리멤버. 지금 바로 다운받으세요.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한 주간의 마지막 근무일 금요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내내 기차 얘기를 했는데요. 기차에 관한 시는 맨 마지막에 보기로 하고, 오늘은 시가 있는 금요일 조태일의 시집 혼자 타오르고 있었네에서 몇 편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1941년생이시고 1999년에 이런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군요. 네, 이 시집이 나온 것도 그 해입니다. 유작입니까? 그런 셈이 됐죠. 유고 시집이라고 해야 할까요? 1999년 돌아가시기 전에 나왔는지 시집이 아니면 그 후에 나왔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99년에 나온 시집인데
참 좋은 시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예. 조태일 시인은 뭐 시칼론, 국토, 특히 국토로 유명한데요. 과거도 자유가 시인더러 같은 훌륭한 시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이 시집은 우리 일상의 주변에서 보는 사소한 것에서 의미를 읽어내고 그걸 아주 서정적인 언어로 노래한 시편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먼저 짤막한 시 두 편 볼게요. 이슬 곁에서란 시입니다. 이슬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나뭇잎이나 풀잎에 맺혀있는 이슬에서 시인은 우주를 보는 것 같습니다. 또는 우주를 떠안고 있는 그런 가녀린 이슬의 아픔들이랄까 슬픔들을 읽어내는 것 같습니다. 예. 볼게요. 안간 힘을 쓰며 찌푸린 하늘을 요동치는 우주를 떠받치고 있는 저 쬐끔한 것들, 작아서 늘 아름다운 것들, 밑에서 늘 서러운 것들. 네, 이렇게 씁니다. 입에서 읊조리면서 이슬의 의미를 감상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까이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자연의 의미들 그리고 이 우주와의 관련성을 읽어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가 어머니를 찾아서입니다. 예. 이 시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간 시인이 어머니에게 인사하는 작품입니다. 예. 여기 어머니의 무덤이 바로 저승이라는 인식이 상당히 충격적이고 놀라운데요. 저승이 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가까운 이 무덤가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게 시인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이승이 진달래꽃 한 묶음 꺾어서 저승 앞에 놓았다. 어머님 편안하시죠? 오냐 편안타. 네, 이런 작품입니다. 예. 이 시의 해설을 쓴 유종호 선생은 이 작품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네요. 저승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묻혀있는 곳이 바로 저승이라는 것. 무덤이 바로 저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흔치 않은데 바로 이 무덤을 저승을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인식에 충격을 얻고요. 죽음이 얼마나 우리 가까이 있는지 깨닫게 된다고 얘기하네요. 예. 지금까지 두 편은 워밍업이었고요. 이제 이 시집에서 제가 고른 더 좋은 시들, 우리 역사나 현실과 관련성 있는 작품들 몇 편 찾아보겠습니다. 예. 먼저 임진강가에서라는 작품 보겠습니다. 임진강이야 뭐 남북을 가르고 있는 건널 수 없는 강이죠. 예. 여기에서 시인은 자유롭게 오가는 갯대들을 봅니다. 그리고 강변 어느 쯤에서 발견된 어떤 사람의 백골을 떠올립니다. 이 백골을 떠올리면서 남녘과 북녘의 산들이 들썩이는 장면들을 상상합니다. 임진강가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임진강은 흐르고 갯대들도 남북으로 북남으로 흐른다. 백골은 남쪽 사람이었을까 북쪽 사람이었을까. 반세기 동안 동토에 묻혔다가 어느 병사의 곡괭이에 찍혀 나와 햇빛 받으니 동자승 같다. 눈시리다. 그 백골이 휑한 두 눈구덩이로 바람과 함께 의학새와 함께 휙휙 휘파람 부니 북녘의 산들이 들썩이고 남녘의 산들도 들썩인다. 그러니까 이 백골이 휑하니 뚫렸지 않겠습니까? 예. 바람이 부니까 그게 마치 휘파람 부는 소리 같다고 해요. 그 휘파람 소리에 남녘의 산들과 북녘의 산들이 함께 들썩이면서 서러워하는지 또는 안타까워하는지 그런 상상이 이 시에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임진강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갯대들처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왔으면 좋겠는데요. 해서 이 시집에서 고른 게 소나무와 한국산 흙이라는 작품입니다. 우리 남북 정상회담에 있을 때 53년생 소나무를 심었죠. 네, 그 소나무와 관련된 좋은 작품들이 없을까 국리 끝에 제가 발견한 게 바로 조태일의 시 소나무입니다. 소나무라는 작품을 보면서 두 정상이 판문점에 심은 소나무가 아무 탈 없이 정말 잘 비바람을 견뎌내기를 바랍니다. 예. 소나무 읽어보겠습니다. 나무들 긴장하여 비탈에서도 꼿꼿하게 서 있지만 늘 푸른 키 큰 나무 소나무는 비탈에서건 평지에서건 5만 가지 형태로 자유로이 늘어져 제멋대로 서 있다.
소나무 무성하면 잣나무도 기뻐 어찌할 바 모른다 했던가. 소나무 자유로이 무성하니 우리네 삶도 그랬으면 작은 바람결에도 주렁주렁 솔방울들 매달며. 참 좋죠. 예.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인 위원장이 소나무를 심을 것을 예고하고 쓴 시 같기도 합니다. 소나무 무성하면 잣나무도 기뻐 어찌할 바 모른다 했던가. 소나무 자유로이 무성하니 우리네 삶도 그랬으면. 이런 구절에서 간절한 소망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불더라도 꺾이지 않고 소나무가 늘 푸르게 솔방울 주렁주렁 매달면서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면서 말이죠. 한 편 더 볼게요. 한국산 흙이라는 작품입니다. 예. 그 소나무를 심을 때 백두산 흙과 한라산 흙 그리고 대동강 물과 한강 물을 함께 덮고 뿌렸잖아요. 그 장면을 떠올리면은 훨씬 생생하게 이 시를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산 흙입니다. 한국의 하늘 아래서 흙 한 줌 움켜쥐니 삼라만상의 숨소리 여기 다 있고 손바닥 펴보니 사방팔방으로 손금 따라 산골물 졸졸 흐른다. 내가 매일 딛는 발바닥 아래의 흙 한 줌 움켜쥐니 세계를 휩쓸고 온 바람 여기서 일고 손바닥 펴보니 온갖 초목들의 사연 퍼렇게 번진다. 참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역시나 판문점에 심은 소나무를 덮은 흙과 소나무에 뿌린 물을 상상하시면은 이 작품이 훨씬 더 절실하게 그리고 생생하게 와 닿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한국산 흙이라는 작품에서는 한국의 하늘 아래서 흙을 한 줌 움켜쥐니까 삼라만상이 거기에 다 깃들여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펴보니까 손금 따라서 사방팔방으로 산골 물이 졸졸 흐르는 것 같다고 하네요. 예. 그리고 내가 매일 딛는 발바닥 아래의 흙 한 줌을 움켜쥐니까 세계를 휩쓸고 온 바람이 여기에서 일고 있다는 겁니다. 한반도가 요즘처럼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는 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걸 온통 간직하고 있는 것이 소나무가 아닐까 그런 생각하면서 이 시들 골랐습니다. 예. 이번 주에 우리가 철도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시집에 시골 기차라는 작품이 실려 있네요. 시골 기차를 읽어드리면서 또다시 한 번만 더 우리 철도를 이용해서 기차를 타고 북한을 거쳐서 대륙으로 가는 그런 꿈을 한번 꿔보시기 바랍니다. 예. 시골 기차입니다. 고등길 마다하고 산모퉁이 바짝 붙어 돌아 구부려 간다. 그늘 느린 늙은 소나무 굳은 눈물에 몸 뒤척이며 쉬엄쉬엄 감돌아 간다. 노을이 타는 강물 아래 자갈밭 모래밭 써 노는 물고기 등허리 어루만지며 휘뜩휘뜩 맴돌아 간다. 단풍물에 흠뻑 물들어 산비둘기 산까치 등에 업고 느린 물과 함께 자장자장 누워서 간다. 네, 시골 철도를 굽이굽이 돌아가는 기차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단풍물에 흠뻑 물들어 산비둘기 산까치 등에 업고 느린 물과 함께 자장자장 누워서 간다고 얘기하네요. 구례인가 어디를 가시면은 옛날에 철도를 재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예. 탈 수가 있는데 옛날 그 추억 생각하시면서 혹시 그곳에 갈 기회 있으면은 그 기차도 한번 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태일에 혼자서 타오르고 있는 데를 보면은 이슬에서부터 어머니를 찾아서 소나무 임진강가에서 그리고 여기 시골 기차까지 좋은 작품들이 참 많습니다. 예. 신청곡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기차와 소나무란 노래가 있어요. 아, 이규석 씨의 노래. 네, 이 노래 들려주시면은 이번 주가 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쉬우니까 한 편만 더 이 좋습니다. 작품에서 보겠습니다. 예, 예. 우리가 봄이 온다 해서 봄이 왔다를 얘기하는 때잖아요. 예, 예. 뭐 요즘처럼 제 인생에 조마조마할 때가 참 없었던 것 같은데 정말 그 온전한 봄이 오기를 어제 오늘 날씨처럼 정말 그 환한 봄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집에 실려 있는 봄이라는 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시입니다. 봄이라는 계절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가장 진한
향기가 나는 방대한 한 권의 책. 이 책을 펼쳐보지 않으시렵니까? 잔설이 애초로이 새하얗게 반짝이고 냉이국 향내 스며도는 그런 이야기들이 송사리 때 희살되는 질개울처럼 흐르기도 한다네요. 아니 봄풀, 봄꽃들이 다투어 태어나 한바탕 어우러지는 봄빛 속을 봄바람이 불어대니 처녀애들 치맛자락 들치듯 한 장 한 장 책장이 저절로 넘겨집니다. 그럴 때마다 봄 향기 풀풀 거리네요. 봄 내내 집을 비우고 봄나들이 해도 집에서 쫓겨나지도 않을 거리요? 평생에 이런 봄 100번쯤 온답니까? 그러니 봄이라는 책 속에 묻히지 않으시렵니까? 그런 봄 기운에 그냥 몸을 맡기지 않으시렵니까? 그냥 봄잠에 취해보지 않으시렵니까? 눈을 감아도 그냥 보이는 봄이란 책 속에 취하지 않으시렵니까? 네, 멋지죠? 이 시에서 제 눈길을 사로잡은 구절이 딱 하나 있습니다. 평생에 이런 봄 100번쯤 온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2018년의 봄 같은 봄은 정말 맞이하기 어려울 겁니다. 예.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이 봄을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정말 한 권의 소중한 역사책장에 기록하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이 봄을 맞이하고 또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5월의 환한 봄이 어떻게 이 마무리될지 정말 기대와 초조가 겹치면서 설레기도 합니다. 이 봄이라는 작품 조용히 음미하시면서 지금 우리 한반도의 봄을 한번 포개놓고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은 민초들도 이렇게 남북관계 개선을 갈망하고 북미 사이에 조금이라도 균열이 있으면 안 될 텐데 하면서 조바심 치면서 신문 뉴스를 열어보는데 말이죠. 근데 분단 고착화를 드러내놓고 숨기지 않고 의도를 노출하는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 이 보수 야당 의원들, 이 사람들은 뭐 하자는 건지 참. 네, 아마 분단 체제에 기생해왔던 그 세력들의 불안감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같은 민초란 표현하셨는데 우리 같은 민초이기 때문에 민초들의 그 감성들의 집적이 바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간절한 바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대단히 그 예수님 부처님께 좀 미안한 말씀인데 밤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별일 없기를, 별탈 없기를. 그리고 이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이렇게 간절하게 부처님 예수님한테 기원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아마 많은 우리들의 바람이자 뭐 간절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너무 좋은 시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차가 서질 않는 간이역에 기작은 소나무 하나 기차가 지날 때마다 가만히 눈을 감는다. 남겨진 이야기만 뒹구는 역에 기작은 소나무 하나 낮은 귀를 열고서 살며시 턱을 고인다. 마주보고 노래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